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은 돈들이 풀렸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이 코로나19를 맞아서 지난 3월 이후에 지금 연준의 자산이 한 7조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얘기는 곧 연준이 버는 통화를 7조 달러를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큰 금액이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미국이 6년 동안 푼 돈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2달 동안의 푼 돈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많은 유동성이 풀리니까, 즉 주식시장이 신고가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이 막 오르는 이런 자산 가격에 이제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서 레이 달리오 같은 양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단언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념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레이 달리오는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국채를 사지 마십시오. 단 물가 연동돼 있는 물가 연동체 국채만을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물가 연동체 국채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원금이 불어나면서 이자도 그에 따라서 불어나면서 주는 국채를 물가 연동 국채라고 부릅니다. 10년마다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금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에 금을 추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양반은 원자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할 때 물가 연동국채, 금, 그 다음에 원자재 중에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걸 집어서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분산 투자를 권하고 있어요. 금은 사실은 달러 가치하고 반대로 가는 게 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금을 선호한다는 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해요. 이게 사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중국을 선두로 이제는 외환보유고에 달러 표시 자산을 담지 않겠다. 즉 미국 국채를 사지 않겠다. 대신에 금을 외환보유고에 편입시키겠다라고 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서 외환보유고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달러에 대한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시중에 단기금리를 올리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합니다. 즉 금은 단기금리가 올라가면 금은 이게 쥐약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금은 갖고 있어도 이자 한 푼 만들지 못하는데, 단기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단기에 자금을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금을 사는 게 아니라 단기금리 국채나 은행 예금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값을 이제 떨어뜨렸는데, 그래도 금값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자 선물 시장에 현물을 대량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선물 시장이 문이 열리면서 한 100톤 정도의 금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100톤 정도 되는 금은 이건 개인이 내는 매도 물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값이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금값이 올라오면 또 몇백 톤의 물량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금값이 오를 만하면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옴으로써 금값을 일정 밴드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온스당 1,350불에서 1,10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미국 정부는 금값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금값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치솟아 오르면서
옛날의 고점을 상회해서 올랐어요. 즉 앞으로 금값이 계속 오를 경우에 과연 이거를 미국 정부나 연준이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가 이제 관심거리인데,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건 이제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요소는 금과 은은 서로 동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행성이라는 건 금이 오르면은 은도 같이 올라요. 근데 금이 떨어지면 은도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금이 떨어질 때는 금값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은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 시에는 은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재밌는 현상은 경기가 회복될 적에는 금값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은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 그래서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는 금보다는 은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은은 금과 달리 산업용 수요가 50%를 넘습니다. 은이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금속 중에서 가장 좋아요. 우리가 전기를 보낼 때 이제 구리 전선을 쓰는데 사실은 은이 비싸서 그렇지 은이 훨씬 더 전기 전동성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 제품을 쓸 적에는 은을 써요. 태양열판을 쓴다거나 오지산업에서 여러 가지 고급 제품을 만들 적에는 전기 전도의 구리 대신에 거기에는 은을 씁니다. 하여튼 이런 걸 포함해서 은이 뭐 치과용 재료에도 쓰이고 해서 은은 산업용 수요가 거의 이제 60%에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산업용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경기가 불투명하다, 불경기에 진입할 것 같다 그러면 은이 금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대신에 경기가 회복돼서 산업용으로 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다 그러면 은이 훨씬 더 빨리 금보다 치솟는 이유예요. 또 예일대학교의 스티븐 러치 교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달러 가치가 한 35% 정도 하락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워낙 달러를 많이 풀어내기도 했지만 미국의 리더십이, 지도력이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사실은 기축통화라는 건 경제력이나 무역 규모만 커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패권을 포함한 세계 경찰로서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뭐 기후조약에서도 탈퇴하고 뭐 자국 중심 이익주의로 돌아가니까 어떤 세계적인 리더십의 방기 내지 포기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몰고 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달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중국이 중앙은행이 그 디지털 화폐를 지금 시험 중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간 암호화폐가 출현했을 적에 이 암호화폐가 많은 좋은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로서의 본원적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교환의 매체가 된다거나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화폐입니다. 암호화폐가 탄생된 동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내 구자가, 내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를 위에서 다 감시한다면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추적 못하게끔 만들어진 게 암호화폐예요. 그런데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만들고 있는 디지털 화폐는 이게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거를 이원화 시스템으로 하자. 즉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까지 보낼 적에는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를 보내고 상업은행으로부터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갈 적에는 그 단계에서는 이걸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자.
암호화폐 시스템을 연동시켜서 쓰자라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제한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단서를 달 거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큰 돈을 거래할 적에는 실명 전자지갑으로만 해라. 그 다음에 작은 돈 거래라도 그게 불법 자금이나 마약 자금이나 지하 자금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왜 큰 이슈가 될 거냐 하면 우선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보면 저기에 부딪히기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휴대폰과 휴대폰을 부딪히기만 해서 서로 지급 결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은행 구자가 없는 사람들이 한 17억 명이 넘어요. 인터넷이 있는 환경에서도 신용불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구자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금융 서비스권 안으로 이거를 다 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후진국일수록 이 전자화폐가 급속도로 팽창하게 될 거예요. 즉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을 금융권 안에 포용함으로써 그들한테 금융 서비스를 해주고 예금과 대출 기능을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런 디지털 화폐를 씀으로써 그 경제 성장에 큰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세계 그 통화의 교환 시스템이 스위프트라는 미국 주도의 교환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다른 결제 시스템들이 나와요.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칩스라는 결제 시스템을 쓰는데 이게 나날이 활성화돼서 쓰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루블을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통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릭스를 이루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인도가 만나서 우리가 세 나라의 디지털 화폐를 표준화시키자. 그래서 같은 화폐를 쓰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지금 합의한 상태예요. 유럽 같은 경우도 중국이 저렇게 디지털 화폐를 내놓으니까는 유럽도 지금 열심히 개발들을 하고 있고 지금 영국의 영란은행 마크 총재 같은 사람은 유럽이 지금 각 개별적으로 이거 할 게 아니라 유럽의 디지털 화폐를 이걸 하나로 뭉치자, 표준화시키자 해서 미국의 기축통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바빠졌어요. 오히려 의회가 미국 정부 보고 우리도 빨리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하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민간 섹터가 지금 훨씬 더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 은행이 JP모건 코인을 만들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은행권 간에는 이걸로 송금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 그 송금 시스템이 오히려 스위프트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효율적이고 저렴해요. 디지털 화폐가 사용된다는 건 이건 사실은 화폐 개혁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그걸 쓰기 위해서는 국권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를 쓰면서 이게 그 리디미네이션을 같이 할지 몰라요. 지금의 예를 들어서 1,000원을 1원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시스템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전격적인 화폐 개혁이 돼요. 그런데 화폐 개혁이 갖는 장단점이 있는데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하에 숨어 있는 지하 저금이 세계 GDP의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시장에 나오면서 양성화되면서
시장에 많은 그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화폐개혁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검은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들은 실명을 걸고 바깥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니까 부동산을 산다거나 상품을 사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화폐개혁을 하면.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리디미네이션이 나오면은 화폐 개혁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할 거예요.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돈은 사실은 이게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내가 축적함으로써 이 돈을 뜻깊은 곳에 쓸 수 있을 그러한 주인이 되는 게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겁니다. 무소유나 청빈보다는 내가 돈의 주인이 돼가지고 돈을 사회에 흘리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돈은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통찰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엔 미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은 기업의 분석을 하거나 그 산업의 전망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돈의 인문학을 주제로 돈의 전체적인 그 과거의 역사서부터 흐름을 살펴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 돈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